미국이 가자 지구를 소유하면 돼. 우리가 거기에 리조트를 개발하고 그래. 그럼 푸드 빌딩을 올리고 맥도날드를 넣으면 이스라엘도 여기 공격 못하겠지. 관광지구만. 팔레스타인 사람은 여기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여기서 미국이 관리할 테니까 이스라엘은 여기 들어오지 마. 그리고 미국을 믿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 미국이 10년 동안 가자 지구를 관리하는 방안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게 뭐 돈을 주거나 뭐 살게 한다는 그런 안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5,000달러를 지급을 하겠다. 이주 지원금을 5,000달러를 지급하는데 따지자면 한 700만 원 정도잖아요. 해결할 방법이 하마스의 제거밖에 없는 겁니까? 완전한 제거를 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많은 민간인들이 지금 죽어나갈 것 같은데. 전쟁을 억제할 때는 두 국가 간의 세력의 힘이 비슷해야 전쟁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국력이 이만큼 크고 팔레스타인은 뭐 굉장히 약자처럼 보잘것없고 그 위에는 끔찍한 테러리스트들이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인질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두 국가론 자체가 불가능하죠. 누군가가 딱 나타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어. I can solve this.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2025년 2월에 여기도 가셨구나. 미국이 가자 지구를 소유하면 돼. 우리가 거기에 리조트를 개발하고 그래. 그럼 푸드 기억나요. 빌딩을 올리고 맥도날드를 넣으면 이스라엘도 여기 공격 못하겠지. 관광지구만. 팔레스타인 사람은 여기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여기서 미국이 관리할 테니까 이스라엘은 여기 들어오지 마. 그리고 미국을 믿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 라는 굉장히 블랙 코미디 같은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온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을 막 비판했어요. 근데 저희 같은 이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농담인 줄 알았어요. 블랙 코미디 같은 농담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난 2025년 8월 30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하나 합니다. 단독 보도를 하는데 Great Trust라는 이름의 문건 하나를 워싱턴 이 포스트가 입수해서 보도를 합니다. 문건 내용이 뭐냐면 미국이 10년 동안 가자 지구를 관리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블랙 코미디인 줄 알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현실화 문건으로 해놓은 그런데 그 문건을 봤더니 직접 보면 장난 같아요. 38쪽의 문건이라고 돼 있는데 200만 명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긴다. 그 기간 동안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는데 그 비어있는 지역은 관광 산업 첨단 기지로 만들어서 다른 세계로 만들겠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죠. 그 지역에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의 역사, 문화,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인들은 없어지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에게 뭐 돈을 주거나 뭐 살게 한다는 그런 안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5,000달러를 지급을 하겠다. 이주 지원금을 5,000달러를 지급하는데 따지자면 한 700만 원 정도잖아요. 500만 원 주겠다고요? 일회성으로. 그리고 4년간의 임대 보조금 차로 그걸 주고 1년치 식량을 지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팔레스타인인들을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인간 이하로 보고 있는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거를 가지고 장난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진지한 접근을 해야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요. 가자지구 개발 구상을 담은 AI 영상을 본인 SNS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이에요. 휴양지가 나오는 거야, 이러고. 그때 치셨으니까. Feast and dance, the deal is done. Trump Gaza, number one. Trump Gaza, shining bright. Golden future, a brand new light. Feast and dance, the deal is done. Trump Gaza, number one. 이야. 내가 지금 어딘가에 있던 거를 공유해서 올린 거죠? 그렇죠. 바로 이게 단순한 AI 영상이 아니고요. 오늘 그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걸 현실화시키려고 구상을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거는 일국의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자의 생각이거든요. 딱 정확하게. 딱 그 수준인 거예요. 맞아요. 뭐 지금 보니까 저 사람들한테는 생과 사가 달린 문제인데 저기 관광지를 개발한다고 터널을 통과하니까 아까 보면 완전 뭐 쫙 빛이 나오는데
보면서 이게 그러면 저분들의 의도를 물어보고 해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방적이라는 건지 아무튼 보면서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 플랜이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트럼프 일기 때 나왔었어요. 그래요? 일기 때 나왔는데 발표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을 하니까 그때 이미 기분 좀 약간 상해 있었는데 이거 뭐냐면 지금 중동에서 제일 관광지가 어디예요? 두바이예요. 건물가 너무 멋지잖아요. 두바이는. 그냥 두바이 문제가 있어요. 사계절 핫 베리베리베리 핫 이런 좀 약간 기후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가자 지구 그쪽 동네는요. 이스라엘처럼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 계절 너무 좋아요. 여름에는 이미 따뜻하고 겨울에는 그렇게 춥진 않아요. 그러니까 바닷가도 있고 트럼프 보기엔 잠깐만 나 거기에다가 완전히 이렇게 호텔들을 지으면 이 가자 주민들의 돈의 맛을 보면 이제 테러리즘 안 하겠지. 그래서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가자 지구를 중동의 리베라로 만들어야겠다. 나름 또 생각이 있었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잖아. 그렇게 만들었을 때 혜택이 누구한테 가고 피해가 누구한테 오냐. 이게 본질인 거잖아요. 트럼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전통적인 그 미국뿐만 아니라 국가 수장이 할 그런 이제 외교 수사를 쓰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런 정책을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알 샤라라고 그 시리아의 새로운 대통령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그 미국 재무부의 테러리스트 명단에 들어가 있었고 100억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현상금이 걸려있던 사람. 근데 이제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우디 순방을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때 MBS 그때 사우디 살만 왕세자가 부탁을 한 거긴 하지만 독대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 샤라하고 그 트럼프를 만나자. 그래서 좀 해결해라. 그런데 문제는 그때 국방부하고 그러니까 펜타곤이죠. 미국 펜타곤하고 그 국무부, 재무부에서 대통령님,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우리 테러리스트 명단에 있고 지금 다 이게 조율이 안 됐는데 둘이서 만나고 한 샷에 나오면 안 되고 악수하면 안 되고 다 얘기를 했는데 취급도 안 받아. 해버렸습니다. 만나서 그냥 만나서 딱 이렇게 딱 한 거죠. 그러면서 다마스커스에 트럼프 타워도 짓고 우리가 너네들 재건 사업할 때 우리 미국 기업들이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딜을 한 거죠.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제가 조금 뜨악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북한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존의 문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을 만날 때 김정은이 우리 금강산 하게 해줄게 나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why not? 금강산 메이드 바이 트럼프 현대 아산 다 쫓아내고 딱 한다라고 하면 딜이 돼. 그러면 어떤 게 걱정이 되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는 그걸 할 수 있는 상상력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이 늘 하는 게 뭡니까? 통미봉남이잖아요. 네. 미국과 통하고 남쪽을 막겠다라고 하는데 그거가 너무 잘 되게 할 리더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위치를 하면서 그걸 뚫어낼 것인지 보호할 것인지 그 한미 관계를 굳건히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샤라 그 사건을 보고요. 우리에게는 참 예측할 수 없는 지도자로 이제 트럼프가 비춰지는데 네. 그래서 모두가 안 돼라고 할 때 왜 안 돼? Why not?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참 곤혹스러운 상대이긴 한데 현재 이 가자 지구를 섬멸하겠다고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이 트럼프가 가장 든든한 또 뒷배가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게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미국은 이스라엘 편을 들어요. 중요한 순간에 결국은 이스라엘 편입니다. 뭐 이게 막 뉴욕의 부자들이 다 유대인이라서 그렇다 뭐 이런 소리 많은데 진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면 미국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뭐 아무 이유도 없이 카바하고 보호를 해주냐 궁금하시죠? 네.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 그 애증의 관계를 이만가 최고의 코너로 떠오르고 있는 코너 속의 코너 코속코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뭐 지금 미국을 컨트롤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다, 유대인 자본들이다 뭐 이런 말씀은 다 들어보셨죠? 네. 그 이유가 뭔가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자,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약 3억 5천이라고 봤을 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몇 명 정도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구 분포 이렇게 보면 뭐 히스패닉계가 16%, 흑인이 13%, 뭐 아시아 6%인데 유태인들에 대한 퍼센트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3%가 안 돼요. 자, 미국에 지금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600만 명? 미국 인구가 3억 5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3%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본국에 73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우와, 저기 저렇게 많아? 그러니까요. 거의 비슷한 수의 유대인들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본격적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미국 땅으로 건너왔을까 하면은 뭐 홀로코스트는 뭐 이 나중에 뭐 2차 대전 때 일인 건 아시죠? 뭐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대학살 당한 거요. 그런데 미국 건국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그 유대인 대학살은 포그롬이라는 대학살이에요. 이게 러시아 말로 말 그대로 유대인 대학살이란 말인데 1800년대 후반 이때 러시아에서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합니다. 그때가 러시아가 진짜 찢어지게 못 살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인들도 야 우린 이렇게 못 사는데 아니 유대인들은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돈 많고 저렇게 잘 사냐. 우리가 가져야 될 부를 유대인들이 뺏어간 것이 아니냐. 러시아에서 대규모 유대인 학살이 벌어져요. 그때 한 5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러시아에 살고 있었는데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국한 유대인들 있죠. 네. 대부분 다 러시아 포그롬 박해를 피해서 내려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대 이스라엘 대통령이었던 벤구리온도 러시아에서 탈출한 유대인이었고 놀랍게도 지금 네타냐후 총리 집안도 범러시아 폴란드에서 탈출했던 집안 출신이에요. 자, 이제 유럽으로 옵니다. 이 난민들이요. 유럽도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싫어했잖아요. 그럼 갈 데가 어디 있냐? 야, 그럼 지금 대서양 건너에 미국이란 새로운 국가가 건설됐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무려 250만 명의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250만. 어디에 정착을 하냐? 당시에 동부에 있었던 유일한 이민국이었던 뉴욕으로 들어가요. 뉴욕이요? 뉴욕으로요. 이미 뭐 여러 이제 그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 뉴욕으로 건너온 유대인들은 어떤 한 특정 지역을 딱 주목을 합니다.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는 영국인과 네덜란드가 주도해서 만든 건 맞지만 그거를 오늘날의 월스트리트로 키운 것은 유대 금융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요. 유대인들은 왜 금융, 1 더하기 1은 2 이런 돈의 이제에 밝았을까? 상인을 했으니까. 머리가 좋아서? 아, 맨날 떠돌아다니니까. 다른 직업들이 금지가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정말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기본적으로 200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유럽에서 정말로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녔냐? 그 이유 혹시 안 궁금하셨어요? 러시아 영화에서 봤었는데 유대인을 죽여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들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 머리 위에 올라설 수 있다. 이래서 그것도 맞긴 맞아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예요. 이거 무섭다.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유대교는요 기본적으로 선민 사상이에요. 신은 우리만 구원해 준다예요. 네. 우리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만. 그거를 2000년 전에 아니 왜 유대인들만 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대교 기득권층에서 봤을 때는 얘가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죠. 기득권에 도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 손으로는 못 죽이고 당시에 본시오 빌라도라고 하는 유대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가지고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딱 봤을 때 유럽에 와 있는 유대인들 우리가 국교로 믿는 기독교의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네? 너네가 죽였어. 되잖아요. 그때부터 철저하게 박해를 미워하고 받아요. 시작해요. 예수님 죽인 민족이다. 그래서 뭐 하냐? 너희들은 직업도 가질 수가 없고 부동산도 못 갖고 공직 진출도 못 한다. 그럼 뭘 먹고 사냐? 성경의 말씀 보면요. 형제에게 돈을 꿔줬을 때 이자놀이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근데 사람 살면서 돈 거래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기독교 교인들은 이런 뭐 돈 거래는 대놓고 못 하니까 야, 유대인들 너희들 와. 우리는 대놓고 못 하는 그 금융 거래 너희들이 해. 이거 약간 천하게 봤구나. 그러니까 정말 백정같이 우리는 못 하니까 더러운 직업 너희들이 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이고 정말로 하기 싫은 이런 그런 금융거래 우리 보고 하란 말입니까? 아이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이자 좀 받읍시다. 0.5%, 2%, 3%, 5%, 10%, 15% 하다가 도리 대금업자가 된 거예요. 거의 2000년 동안 1 더하기 1 돈 계산을 하다 보니까 금융의 천재가 된 거예요. 이야. 이런 가운데 신대륙 미국의 짠 아메리카에 왔지 않습니까? 영국 네덜란드인들이 털을 잡아놓은 월스트리트 보니까 애들 장난인 거예요. 돈을 모르는 거야. 돈을 몰라. 그래 돈을 몰라. 또 영국인 같은 경우는 또 청교도들이 또 주울이었잖아요. 네네. 우린 돈 싫어합니다. 정말 깨끗한 게 좋아요. 야. 돈을 워이 이러니까 야 물만 났다. 유대인들 다 와. 월스트리트 우리가 접수한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놀라운 게 돈을 만진다라는 거는 나중에 누군가에게 이걸 또 줄 수도 있고 와 이거 그렇죠. 진짜 무시무시해지는데요. 권력을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중요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지금 그 월가의 대표적인 금융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골드만삭스, 리먼브라더스, 오, 맨날 듣는 건데. JP 모건 네. 다 유대인들이에요. 와. 뉴욕의 금융을 다스리면 전 세계 금융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요. 즉 뉴욕의 금융가가 유대인 손에 좌지우지 된다는 건 전 세계 금융을 유대인들이 좌지우지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와. 그러니까 지금의 월스트리트를 유대인들이 세팅을 하고 골드만삭스.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월스트리트 미국의 금융가만 장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뭐야? 미국의 IT 업계도 쥐락펴락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지금 다라고? 간단하게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마크 저커버그. 저거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뭐 버그로 끝나면요. 스필버그. 스필버그도 유대인이에요. 아, 유대인이구나. 하센버그 버그로 끝나면. 유대인이에요. 뭐뭐 버그로 끝나면은 독일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재산이 뭐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아까 머리가 똑똑하다고 하셨죠?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생존 본능으로서 뭘 배웠냐면 재산 갖고 있으면 뺏기잖아요. 네. 집 갖고 있으면 누가 부수잖아요. 네. 근데 내 머릿속에 뭔가 집어넣으면은 이건 못 빼가잖아요. 지식. 뭐예요? 지식. 그래서 남들이 내 머리에서 못 빼나가는 지식, 신지식을 우리가 공부하자. 그래서 똑똑해졌구나. 2000년 동안 교육이 공부한 거예요. 탈무드 같은 탈무드가 거기서 나온 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IT 기업으로서 유대인들이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금융과 그다음에 IT 이제 그 기업을 장악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드디어 또 한 군데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3%가 안 되는 유대인들이 이제 미국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여론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언론계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MBC, ABC, CBS, 단데? 너무 유명한 데죠. AP, 로이터, 다 있네요. 뉴욕타임스, CNN 이 언론사들을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AP통신까지요? AP통신이요. 전부네요,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소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유대인 언론을 통해서 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에.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솔직히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반인들의 마음을 훔쳐라. 또 뭐야? SNS? 영화사들. 다 유명한 데. 워너 브라더스는 말 그대로 워너 형제들이잖아요. 워너 형제들 다 유대인 형제들이에요. 20세기 팍스사, 또 와, MGM 있잖아요. 다 이거 유대인 사자. 형제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유대인이잖아요. 신들러 리스트. 그래서 한국에는 개봉이 안 되지만 지금 미국에서는요. 꾸준히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약간 뭐라고 할까 쉰들러 리스트와 비슷한 홀로코스트에 관련된 영화가 상영이 돼요. 우리는 피해자다라는 거를 나름 홍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또 미국 영화계에 있잖아요. 이랬죠. 그렇죠. 만약 거기서 미국 영화사 대부분 제 명함 봤잖아요. 무슨 버거 무슨 버거의 프로듀서들이요. 만약에 헐리우드에서 예. 유대인을 욕을 했다. 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되나요? 멜 깁슨 아이고야. 형님께서 예. 한번 약주를 드시고 유대인 욕을 했습니다. 모든 전쟁은 유대인 때문이야. 을과 갑인 영화사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절대 가만. 바로 매장됩니다. 아니, 김태우 씨, 이게 진짜예요? 저 이야기가 도화선이 되긴 했습니다. 결정적인 타격은 저 이야기와 함께 앞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예수님의 일대기에 관한 그러네. 영화를 감독하고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강렬한 메시지가 뭐였냐면 메시아를 유대인 너희들이 죽였지라는 걸 아주 강렬하게 그 영화 속에서 묘사했어요.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완벽하게 퇴출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튼 함부로 유대인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결정적으로 3%가 안 되는 유대인이 미국을 쥐락펴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AIPAC라고 해가지고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예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로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 자금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워싱턴을 움직이는 로비라고 돼 있는데 미국 정치인들이 신경 쓰고 두려워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유권자 수, 그런 다음에 정치 자금 규모. 만약에 유권자 수만 봤으면 유대인들은 그냥 무시해도 돼요. 너무 적어요. 3%가 안 되니까. 예. 근데 이거 월가를 장악한 파워. 이게 어마무시해가지고 이 AIPAC에게 만약에 밉보이면은 상원, 하원 출마 못하고 해도 떨어져요. 대통령 후보가 됐죠? 여기 가가지고 연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당선됐죠? 여기 나가가지고 감사합니다. 또 그 메시지 전달해야 돼요.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PAC에서요. 트럼프의 사위가 쿠시너라고 해서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카 남편, 이방카 남편. 유대인이요? 그 사위가 쿠시너, 유대인이에요. 이거를 이 AIPAC 나가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트럼프가요? 유대인 여러분! 내 딸 이방카가 유대인 아이를 곧 낳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 얘기 했어 그 진짜로. 정도예요? I love the people in this room. I love Israel. I love Israel. My daughter Ivanka is about to have a beautiful Jewish baby. 그럼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땐 유대인 할아버지 자금 콜이 되겠잖아요. 이게 결정타입 무시를 못해요. 조크가 아니라 진짜 애절한 마음이 담긴 것 같아요. 그럼요. AIPAC에게 찍히면 정계에서 아웃돼 버려요. 자, 최근 국제사회에서요, 가장 뜨거운 감자처럼 이제 화두가 된 그런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과연 팔레스타인은 국가인가 아닌가? 자, 여기에 대한 어떤 명료한 답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이제 복잡한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특히 이제 전 세계 리더 국가들, G7 국가들은 다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모두가 다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하에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과 정말로 척을 쥐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이유가 G7 국가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남을 게 없어요. 그런데 지난 7월에 G7 국가 중 처음으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라고 먼저 선언을 했어요. Pour la paix entre le peuple israélien et le peuple palestinien, je déclare que la France reconnaît aujourd'hui l'État de Palestine. 그런데 우리 녹화 기준 23시간 전에 G7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와 영국이 팔레스타인은 국가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건 그냥 일종의 선언적 의미의 퍼포먼스다 라고 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아직은 많거든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세를 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 국제 질서 차원에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들 국가는 누구와 대척점에 서게 되냐면 미국과 대척점에 서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팔레스타인에다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하자면요.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국가가 이 나라들을 참여하기 직전까지만 하는데 143개국이었어요. 예. 사실은 팔레스타인을 인정한 국가가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인정을 안 했지만 유엔 총회 때는 투표할 때는 찬성표를 던지지만 인정을 안 했어요. 대만처럼 대표부가 설치돼 있지 대사관이 설치돼 있지는 않아요. 국가를 인정 안 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 정식 국가로 인정을 받아요. 많은 이들이 진짜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첫 번째는 정식 회원 국가가 되면 유엔에서 선거권, 피선거권이 생기는 거예요. 투표권 같은 거. 그렇죠. 국제사회에서 비로소 내 정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좋은 건 뭐냐면 국제재판의 당사국이 돼서 자신이 제소를 하고 피소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완전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로서 팔레스타인이 가장 갖고 싶은 권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걸 겁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IMF, 세계은행, WTO 같은 다자기구에 가입해서 국가 경제를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이 분명 그 땅에 실제적으로 실효적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고 나중에 가갖고 여기 제 땅인데요 그 권리를 못 찾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옥 철거라든지 토지 몰수에 대해서 각 개인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도 팔레스타인이 정식 회원 국가가 됨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얻을 게 많네요. 아니 중동에서 외교관으로 북한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분 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팔레스티나가 국가 지위를 인정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유엔의 회원국 그 절차를 보게 되면 가입 절차. 우선 희망하는 희망국이 유엔 사무총장한테 제출을 합니다. 네. 신청서를. 그러면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쭉 다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킨 다음에 이거를 추천서를 써서 이 추천서를 유엔 총회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유엔 총회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나라가 찬성을 해야 유엔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의 중가운데에 있는 유엔 안보리, 여기서도 5개 상임이사국 중에 미국이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5개 상임이사국이 비토권이 있습니다.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통과를 못하게끔 반대하게 되면 이건 절대 유엔 회원국으로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국가로 인정하는가 마는가는 개별적인 그런 나라들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정식 회원국으로서의 진짜 진정한 의미로서의 국가로는 볼 수 없다. 이건 나라 나름이에요. 예를 들면 튀르키예에서는 팔레스타인 대사관 있고 팔레스타인 자치구의 수장이 오면 대통령처럼 튀르키예 대통령이 그분을 모셔요. 그러니까 나라 나름이에요. 실제적으로 북한에도 팔레스타인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로 인정하고 마는 거는 해당 나라의 자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별개의 문제지만 정식 가입함으로써 이제 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어쨌든 복잡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이 팔레스타인을 무조건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지지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아, 왠지 느낌이 온다. 바로 북한입니다. 네. 북한이 여기서 왜 나와? 갑자기 북한이.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이렇게 했어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8월 12일 가만히나 있으면 도움이나 주는데 그러니까. 편 들고 나섰어요.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를 완전히 점령할 때 대한 이스라엘 내각의 결정은 날강도적인 흉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팔레스티나의 영토를 강탈하려는 날강도적인 흉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이다. 아이고. 또 지난 7월에도 이스라엘을 전쟁 기계, 살인마, 호정광 등으로 지칭하면서 수위 높은 비난을 이어갔는데 이걸 지켜보는 모든 국제사회는 하하라고 허탈해하고 거울을 보여주고 싶네. 뼈를 다 갖다 거울 좀 볼래? 이거 딱 반사하면 북한한테 해당이 돼요. 야, 아니 그런데 이게 북한과 이 팔레스타인이 원래부터 이렇게 끈끈했었나요? 알고 보면요, 이 북한과 팔레스타인은 거의 혈맹에 가까울 정도로 끈끈한 사이였습니다. 이게 뭐야 끼리끼리야. 당시 이제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야세르 아라파트 의장과 특별한 우정을 이제 김일성이 나눴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아라파트는 무려 6번이나 북한을 방문해서요. 김일성과 만났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 두 사이가 왜 관계가 있지? 어디 가서 이런 환호를 받아보겠어. 그렇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거지.
어머, 저렇게 꺾여 하는. 진짜 문 사이에서 지금 막. 몇 볼 하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이 아라파트를 왜 김일성하고 이렇게 친해지려고 한 거예요? 선생님 이거 진짜 사실은 특이한 스토리인데 그때는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문쟁이 터질 때는 수많은 기구가 생겼어요. 아 우리는 팔레스타인 땅을 지키겠다. 근데 그 수많은 기구들 중에서 좀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야셀 아라파트라는 사람하고 그 사람의 조직이 대빵이 돼요. 그래서 본인을 팔레스타인의 지도자라고 선언을 해요. 근데 이분이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요?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거를 좋아하고 그걸 또 활용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내가 어떤 행보를 하면 세계적으로 언론에 많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북한으로 반복하면 텔레비 많이 나오겠지. 아, 북한을 누가 방문했다. 이런 식으로 이분 자꾸 북한에 가는 거예요. 북한에 가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언론에 타고 언론에 타면서도 팔레스타인 문제를 세계에다가 알리고 이런 배경이 있었어요. 그럼 김일성은 굳이 뭔가 먹을 게 없다면 굳이 친해질 필요가 있었을까? 1970년대, 80년대의 북한의 김일성은 팔레스타인의 아라파트가 정말 필요했어요. 그 당시에 소련하고 중국하고 원수가 집니다. 둘이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가운데 중국은 유엔에 나가서 연설을 하고 서방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북한은 거기 가까워질 수 없어요. 고립무원의 처지가 돼 있는 가운데 소련하고 중국이 아니라 독자 노선을 걸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외부의 제3세계에 눈을 돌려야 되는데 북한이 갖고 있는 것은 반미, 반제국주의밖에 없는데 그걸 하고 있는 나라가 딱 팔레스타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라파트한테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왜 아라파트냐? 자기의 급에 맞는 파트너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스탈린 만나고 마오쩌둥 만났지만 꼭두가시 괴뢰 수하의 느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면 항상 밑에서 딸랑딸랑을 해야 되는 게 이젠 싫은데 자기랑 급에 맞는 사람을 찾아봤는데 중동 쪽에서 어느 정도 급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랑 악수를 했을 때 내가 대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겠다. 아까 봐 계속 포옹하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딱 필요한 파트너. 당시에 북한이 뭐냐면 사실 외교적으로 굉장히 잘 나갈 때예요. 그래서 비동맹 외교를 했거든요. 사실상 그 제3세계에서 비동맹 외교를 갖다 주도했던 게 북한이죠. 그럴 때 이제 팔레스타인과 딱 만나게 되면 그림이 정말 아름답게 완성되는 거죠. 민족해방 투쟁의 지도자로서의 자기 품격, 지위 이런 걸 차지하기 위해서 김일성이 끌었던 겁니다.